박준호 씨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쥔 순간 오랫동안 굳어있던 내 몸이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음악이 흐르고 그의 리드에 따라 한 발, 한 발 스텝을 밟을 때마다 내 안에 깊이 쌓여있던 외로움과 고독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마치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잊고 지냈던 감각, 설렘, 가슴 뛰는 희열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회전했고 그 순간 오래전 잃어버린 여자로서의 나 자신을 되찾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 들어선 순간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조용히 그의 품에 기대었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밤을 견뎌온 나는 이 온기에 완전히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삶은 이제 전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삶은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한나경이라고 해요. 이 나이가 되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도 남편과 사별한 지 8년이 됐고 그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고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더군다나 손주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남편 떠나고 한동안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애 안 낳기로 했어.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꼭 애를 낳아야 해? 그래도 넌 어릴 때부터 아이 좋아했잖아. 내가 애기들 보면 엄청 예뻐했는데? 예뻐하는 거랑 낳아서 키우는 건 다르지. 애 키우는 거 쉬운 줄 알아? 난 내 삶을 더 중요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요즘 맞벌이 안 하면 살기도 힘든데 애까지 낳으면 내 인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뭐. 내가 결정한 거면 그래야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뚫린 것 같았어요. 아들한테도 슬쩍 물어봤어요. 너는 어때? 손주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엄마, 나도 안 낳을 거야. 솔직히 애 키우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엄마도 알잖아.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힘들어도 행복했어. 그건 엄마 세대 얘기고 요즘은 달라. 그리고 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 맞아요.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그래. 너 인생이니까 너희가 선택해야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친구들은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그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큰 소리 쳤어요. 손주 보느라 허리 휘는 것보단 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애 봐주는 것도 다 때려치우고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막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TV를 틀어놔도 음악을 들어도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걸 대체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지? 바깥에 나가면 동네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부부들은 팔짱을 끼고 장을 보러 다니는데 저는 혼자였어요.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잠도 혼자 자고. 그러다 문득 TV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가 손을 꼭 잡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TV 앞에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뭐 볼만한 게 없나 채널을 돌리다가 문득 눈에 띄는 광고 하나가 있었어요. 황혼의 열정. 사교 댄스로 활력을 되찾으세요. 화면 속에는 연세가 지긋한 남녀들이 환한 미소를 띠고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한 손을 내밀면 멋진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살짝 손을 얹으며 춤을 시작하는데 뭐랄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저길 어떻게 가? 혼잣말을 하며 리모컨을 내려놨지만 이상하게도 광고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네. 나도 저기 가면 조금은 덜 외로울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핸드폰을 들고 사교 댄스 교습소 위치를 검색했어요. 지금 안 가면 평생 못 갈 것 같았거든요. 처음 발을 들인 사교 댄스 교습소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했어요.
넓은 홀에는 둥근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벽에는 대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분위기 저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홀 안에서는 사람들이 짝을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빠른 스텝, 우아한 몸짓, 깔끔한 회전.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 혼자 어색하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키 크고 등이 곧게 펴져 있고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는 남자. 깔끔한 셔츠 차림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여성들이 그의 손에 이끌려 능숙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스텝도 매끄럽고 손짓 하나에도 여유가 느껴졌어요. 멋지다. 그렇게 너클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춤이 처음이신가 봐요? 내 혼자 살다 보니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춤이란 건 배우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몸을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을 내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제 눈치를 보더니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용기예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리드하기 시작했어요. 낯선 손길이었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살짝 긴장했는지 몸이 뻣뻣해졌는데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힘을 빼세요. 천천히 제 발을 따라와 보세요. 저 너무 서툴러서 민폐일까 봐요. 춤은 잘 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즐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말하며 그는 부드럽게 저를 이끌었어요. 발을 뗄 때마다 그의 리듬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머릿속이 환해졌어요. 그동안 꽉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와 손을 맞잡고 음악에 맞춰 함께 움직이는 이 감각. 내가 언제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었던가. 춤이 끝나고 그는 손을 놓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처음 치고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어요. 오랜만에 화장을 한 얼굴, 볼이 살짝 발그레해진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설렘인가요? 댄스 수업이 거듭될수록 몸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발만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춤보다 박준호 씨에게 점점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손끝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춤이 끝나도 그의 손길이 자꾸 떠오르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댄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이겠죠? 그날도 레슨이 끝난 후였어요. 우리 차 한잔 하실래요? 지금요? 네. 춤도 많이 늘으셨고, 이제 우리 좀 더 알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히 쑥스러워서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럼 잠깐만요.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았어요. 커피잔을 손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더라고요. 준호 씨는 언제부터 사교 댄스를 배우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죠. 아내가 떠나고 너무 외로워서 무작정 시작했어요. 아내분이요? 네. 10년 전에 병으로 먼저 갔어요. 그때 정말 많이 무너졌었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묘하게 쓸쓸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어요. 저도 혼자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도 남편 없이 8년째 혼자예요. 아, 그러셨군요. 그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깊었어요. 마치 우린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구나 하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눈 밑에는 세월이 남긴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도 여자로서 설렐 수 있는 사람일까? 다음 댄스 수업 날, 저는 한껏 들뜬 마음으로 갔어요.
이게 단순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설렘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수업이 끝난 후 박준호 씨가 제 앞에 다가왔어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저녁이요? 네. 지난번 커피 한 잔으로 끝내기엔 아쉬웠거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한 번 망설였지만 이번엔 저도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는 테이블, 벽에는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 괜찮으세요? 네, 이런 곳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 단둘이 이렇게 근사한 식사를 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와인잔이 한 번, 두 번 기울어졌어요. 말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웃음도 더 많아졌어요. 박준호 씨는 달콤한 말을 참 잘했어요. 눈을 마주치며 이런 여성분과 함께하는 저녁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라고 속삭일 땐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좋은 곳이요? 조용하고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이요. 그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저도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걸요. 호텔방. 문이 닫히고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저는 살짝 움찔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하지만 따뜻했어요. 아니, 오히려 뜨거웠어요. 그의 손길을 따라 제 몸이 서서히 그에게 기울어졌어요. 8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이란 참 간사한 존재인가 봐요. 혼자 있을 땐 외로워서 누군가 옆에 있길 바라고 막상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으니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착각했어요. 박준호 씨와의 관계는 매일같이 깊어졌어요. 그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고 다정했어요. 이렇게 설렘을 느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나경 씨만 보면 심장이 뛰어요. 이렇게 나를 남자로 뜨겁게 만든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뛰었어요. 그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여자로서 아직 매력 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사랑과 욕망은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나경 씨, 급하게 필요해서 그런데 나중에 돌려줄게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그 다음엔 100만 원.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그동안 그가 해준 걸 생각하면 저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나? 저는 흔쾌히 지갑을 열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이 오고 가면서 우리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랜만에 댄스 모임 친구 오현숙을 만났어요. 현숙이는 모임에서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 보는 눈도 정확했고 말도 돌려 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현수가, 나 요즘 참 좋아. 그래? 왜? 준호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자 현숙이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팔짱을 꼈어요. 나경아, 응? 남자가 너무 달콤하면 조심해야 해.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비슷한 일 겪은 사람이 있었어. 처음엔 너무 다정해서 빠져들었는데 나중엔 이용당하고 상처만 남았지. 그 사람하고 준호 씨를 비교하는 건 좀. 나경아, 난 내가 잘 됐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내 말이 틀리길 바라지만 너무 빠지진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괜한 걱정이야. 준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누웠을 때도 현숙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자가 너무 달콤하면 조심해야 해. 아니야. 준호 씨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어쩐지 가슴 한편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연애는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편안함과 무관심은 다르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박준호 씨와 연애한 지 5개월째. 우리는 여전히 연인이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매일 아침 오던 안부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었고 보고 싶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약속도 전처럼 자주 잡지 않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의 시간 어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해서. 토요일. 그날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보자. 처음엔 이해했어요. 사람이 연애만 하면서 살 순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 뭔가 이상했어요. 저를 만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던 사람이 이제는 약속을 잡는 것도 귀찮아하는 듯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예전엔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다고 난리였잖아요. 그게 요즘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그냥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마라. 그 말이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준호 씨에게 연락을 해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들이대는 걸까? 남자는 원래 연애가 익숙해지면 초반처럼 열정적이지 않다잖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도 가슴 한편이 서늘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을 겪었어요. 그날도 저는 준호 씨와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 그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괜히 찜찜한 마음에 저는 바로 집에 가지 않고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준호 씨였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와 함께였어요. 눈을 의심했어요. 그 여자는 젊지도 아주머니도 아니었어요. 딱 봐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함께 걷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설마 저 여자가 그냥 친구겠지. 하지만 직감이 말해줬어요. 저 관계 절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다.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불렀어요. 준호 씨. 그 순간 준호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놀란 것도 잠시 금방 표정을 정리하더니 태연한 얼굴을 했어요. 나경 씨 여기 웬일이에요? 내가 그쪽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긴 웬일이에요? 그 옆에 있던 여자는 당황한 듯 준호 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치 이 여자가 누구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속이 울컥하고 끓어올랐어요. 그 여자는 저에 대해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렇다면 나만 연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개할게요. 여긴 내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냥 아는 사람이랑 그렇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다녀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현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자가 너무 달콤하면 조심해야 해. 정말 현숙이 말대로 된 걸까요? 저는 준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예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아니, 나경 씨.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워요?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같이 밥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날 쳐다봐요? 그 말투. 예전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짜증 섞인 말투.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는 더 묻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섰어요. 알겠어요. 나 먼저 가볼게요. 저는 등을 돌려 걸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들었다가 놨다가를 반복했어요. 연락을 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문득 깨달았어요. 연락이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동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준호 씨는 여전히 연락을 해왔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따뜻함이 담겨 있지 않았고 문자도 마치 의무적으로 보내는 듯 짧아졌어요. 연애라는 게 원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하는 걸까?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스스로를 다독여보려 했지만 가슴 한편에선 계속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댄스 모임에서 레슨을 마친 뒤
강유리 씨가 제 옆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나경 언니, 준호 씨 언니랑만 사귀는 게 아닐걸? 뭐라고? 나도 확실한 건 아니야. 근데 모임에서도 말들이 좀 있어. 그냥 여기저기서 들려. 언니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언니가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야. 강유리 씨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냥 한 번쯤은 확인해봐.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준호 씨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준호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오후가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준호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에 봐요. 바쁘다고. 대체 뭐가 바쁜데? 저는 그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몰래 기다렸어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 때 그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강유리 씨의 말이 떠오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망연자실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준호 씨였어요. 다음 날 저는 그를 불러냈어요. 그가 거절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흔쾌히 나왔어요. 어쩌면 그도 이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어요. 저는 커피잔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솔직히 말해봐요. 나 말고도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는 순간 움찔했지만 금방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커피잔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나경 씨, 왜 그래요? 갑자기 그런 말은 왜 하는데요? 어제 봤어요. 준호 씨, 다른 여자랑 손잡고 걸어가는 거. 그제야 그의 손이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경 씨, 우리 나이의 연애는 그냥 즐기는 거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뭐라고요? 나경 씨,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우린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좋은 감정으로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내 진심을 이용하려고 했던 걸까요? 내 마음을, 내 돈을, 내 몸을. 갑자기 모든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처음부터 다정했던 그의 행동, 자연스럽게 손을 벌렸던 순간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던 그 거리감. 그럼 나한테 했던 말들은 뭐예요? 그냥 그 순간엔 진심이었겠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그를 믿고 의지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울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요. 나도 지금 깨달았어요. 우린 정말 즐기는 관계였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카페를 나왔어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제 마음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박준호 씨는 제 인생에서 끝났어요.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던 어느 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허전했어요. 평소처럼 거실을 정리하는데 어쩐지 집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기분 탓인가 싶어 애써 무시하려 했는데 옷방에 들어갔다가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 금반지가 어디 갔지? 평소에 잘 꺼내지도 않는 반지였어요. 작년에 딸이 사준 건데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서랍 속 작은 보석함에 고이 넣어뒀던 반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보석함을 열어보니 반지만이 아니었어요. 금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서랍 한쪽에 따로 넣어둔 현금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지? 어디다 뒀더라? 혹시 내가 다른 데 옮겨놨나 싶어. 방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옷장도 열어보고 가방 안도 뒤지고 심지어 부엌 서랍까지 다 뒤졌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준호 씨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이거 내가 정리해 줄게요. 그날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왔을 때였죠.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준호 씨가 제 방 서랍을 열고 있던 걸 봤어요. 아니, 그걸 왜 열어보고 있어요? 아, 그냥 어수선해 보여서 좀 정리해 주려고요. 이런 건 깔끔하게 정리해둬야 찾아 쓰기 좋죠. 그때 저는 별 의심 없이 넘겼어요. 오히려 살뜰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가 다녀간 후로 물건이 사라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곧장 경찰서로 갔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서 들은 말은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준호 씨가 가져가는 걸 직접 보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그 사람이 다녀간 후로 물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가 서랍을 열었던 것도 분명히 봤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면 증거가 부족합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보관하던 물건들이 없어졌고 그 사람이 서랍을 정리해 준다고 손댄 후부터 없어진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직접 가져가는 걸 본 게 아니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더군다나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고 하셨죠? 그러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사기죄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기죄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죄로 입증하려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넘길 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취, 계약서, 문자 내용 같은 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전 그냥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놈의 증거만 있으면 저희도 도울 수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에게 진심을 줬던 게 죄였을까요? 사랑을 했던 게 죄였을까요?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경찰이 뭐라고 더 설명했지만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절망스러울 뿐이었어요. 경찰서에서 허탈하게 돌아온 후 저는 몇 날 며칠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대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뭔가 방법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댄스 모임에 나갔을 때였어요. 늘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최민서 씨가 유독 풀이 죽어 보였어요. 모임에서 가장 활기 넘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들어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줄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도 박준호한테 당했구나.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민서 씨, 저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우리 준호 씨에 대해 이야기해봐요. 그 순간 민서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곧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그런 이야기 할 거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오히려 감추려는 티가 너무 났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민서 씨의 눈가가 살짝 떨렸어요.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 인간한테 돈 뜯겼어요. 내 반지도 가져갔고.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가슴 속 분노가 활활 타올랐어요. 역시 그 인간, 나만 속인 게 아니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민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맙시다. 준호 씨를 댄스 모임에서 폭로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요. 처음엔 망설이던 민서 씨도 저의 단호한 표정을 보더니 결국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댄스 모임에서 준호 씨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저는 일부러 일찍 댄스 모임에 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잠시 후 최민서 씨도 도착했고 곧이어 박준호 씨가 나타났어요. 그는 평소처럼 넉살 좋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다 저와 민서 씨를 보더니 순간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모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준호 씨,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간적으로 표정이 변했지만 곧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나경 씨. 웬일이에요? 요즘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저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보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눌렀어요. 당신이 저에게서 가져간 돈과 물건 다 돌려놔요. 모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박준호는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웃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나경 씨, 무슨 오해라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뒤에서 조용히 있던 최민서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내 돈은요? 내 반지는요?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면 어디 갔냐고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박준호에게 쏠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누군가는 속삭였어요. 그랬다더니 진짜였네. 박준호 씨 그런 사람이었어? 박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슬금슬금 도망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어딜 가려고?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남도연 씨가 박준호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남도연 씨는 모임에서 가장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그가 준호 씨를 단단히 붙잡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박준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속이 시원해졌어요. 드디어 그 인간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박준호가 남도연 씨에게 팔을 붙잡혔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남도연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댄스 모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그동안 박준호에게 잘 보이려 아양 떨던 여성들도 그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뻔뻔하게 속여온 거야? 와 저렇게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다고? 돈도 빌려가고 반지도 가져가고 세상에. 모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박준호를 노려보며 마치 그를 처음 본 사람처럼 수군댔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드디어 말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오해예요? 내 돈, 내 반지는 어디 갔어요? 내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준 돈, 내 반지, 내 목걸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박준호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는 쩔쩔매며 눈을 굴렸어요. 그러더니 그는 기어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내가 사업이 좀 힘들어져서. 그래서 잠깐 빌린 거야. 정말이야. 돌려주려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제 와서 사정 타령이라니. 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씨, 거짓말도 정도껏 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생각이었으면서. 박준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그때 댄스 모임의 회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박준호 씨,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계속 볼 필요는 없겠네요. 회장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준호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을까? 와 진짜 치사하다. 다정한 척하더니 이제 다시는 얼굴 못 들겠네. 이제 박준호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더는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뒤로 물러서더니 황급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어요. 이런 개 같은 상황이 다 있나 젠장. 그 순간 최민서 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디 가려고? 너 경찰서 가야지. 박준호는 민서 씨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남도연 씨가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빠져나갈 곳 없어.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박준호 씨,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 2명이 박준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니, 아니야. 오해라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러나 그의 외침은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박준호는 경찰차에 태워졌고 댄스 모임 사람들은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 후 박준호가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사실이 밝혀졌어요. 저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다가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다시는 사랑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최민서 씨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그녀가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준호 같은 인간만 아니면 우리한테도 좋은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언젠가 나도 다시 설렐 날이 올까?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평소처럼 지내려 애썼어요. 하지만 문득문득 찾아오는 허망함과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준호 씨에게 쏟아부었던 감정, 그리고 그가 가져간 돈과 물건보다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더 아팠어요. 다시 혼자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웬일이지? 별다른 약속도 없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아니, 너희가 웬일이야?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어? 어머니, 그냥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덤덤한 척하며 웃었어요. 에이그, 이제 와서 무슨 보고 싶다는 소리야?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오면 무슨 일 있나 싶잖아. 아들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사실 얘기 들었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준호 씨 일? 그런데 누구한테 들었을까? 댄스 모임에서 소문이 났을까? 아니면 경찰서를 다녀온 게 알려졌을까? 당황한 저는 일부러 짐짓 시큰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내가 요즘 댄스에 너무 빠졌다는 소문이라도 났어? 하지만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외로웠지?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던 마음. 늘 괜찮다고 말하며 강한 척했던 그 외로움이 순간적으로 눈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하나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외로움에 어머니가 하신 행동 저희는 이해해요. 상처가 크셨을 텐데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 따뜻한 말에 그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하려 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나 혼자서도 괜찮다며 강한 척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힘들었어요. 사실은 외로웠어요. 나 참 이제 와서 울면 바보 같지.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외로우면 우리한테 말해.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흐르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눈물은 더 이상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위로받았다는 안도감, 가족이 곁에 있다는 따뜻함, 그리고 비록 상처받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잠시 후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너희들한테 의지하면서 살진 않을 거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며느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하지만 힘들 땐 기대셔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살랑 불고 창문 너머로 봄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 앞으로는 나도 더 단단해질 거야.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몇 달이 흘렀어요. 처음엔 속았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고 스스로가 바보 같아서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거울을 보면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돈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찾아 나가기로 했어요. 어느 봄날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한동안 손도 대지 않던 화장품들을 다시 꺼내 들고 조심스레 볼에 연한 색조를 입혔어요.
옷장 속에서 가장 밝은 색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그래, 오늘은 예쁘게 가보자. 그리고 저는 다시 댄스 모임으로 향했어요.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나경 씨.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디 갔었어? 몸이라도 안 좋았어? 많이 힘들었다며 괜찮아? 그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그 사람 일로 속상해하는 것도 아까운 시간이더라. 그 말에 친구들이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은 채 당당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때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첫 스텝을 내딛는 순간 조금은 긴장됐어요. 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리듬을 따라 자연스럽게 발이 움직였어요. 그동안 이곳을 피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이었어요. 춤을 추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춤을 배운 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였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삶을 위한 춤을 시작했어요. 외로움은 때때로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저는 그 외로움에 속아 잘못된 사랑을 믿었고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아닌 욕망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만남은 결국 상처로 남는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속고 후회하지 않도록 자신을 더 사랑하고 스스로를 지켜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외롭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